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늘 생산 공장에서 기름 장갑을 끼고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국 목사님, 우리 서경석 목사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몇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 살리기 범국민대회를 해야 되겠는데 꼭 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현장 실상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3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정말 망설였습니다.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무관심으로 또 하는 정치권이나 또는 여러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국가가 소멸한다는데 이렇게 반응들이 약할까. 그래서 제가 제라도 유관순의 심정으로 나가서 한번 호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장을 뛰쳐나와서 운동을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해봤습니다. 국민운동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하고 생각을 해서 먼저 모든 국민운동은 언론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사에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 협찬금도 기부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감소되지 않도록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교계 또는 국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래서 CBS, CTS 또 국민일보 이런 걸 통해서 포럼과 국회의원회 간의 연설과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는 그 당시는 교회에 어린이집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어린이집을 둬도 된다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 또 인구도 조금씩 증가해서 출산도 증가해서 조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길은 멀고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3차례나 이렇게 호소문을 국민일보 또 기타 여러 크리스찬신문 이런 데 호소문을 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보자 하는 것을 여러 곳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저로서는 우리 서경석 목사님의 제안에 정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개략 저를 소개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변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경쟁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가르쳐준 일본, 우리가 일본에서 기술은 거기서 거의 다 8, 90%를 배웠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술을 가르쳐줬고 우리가 거기서 배워왔죠. 그리고 굉장히 가르쳐준 사람은 항상 좀 자만하기도 하고 이래서 일본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 많이 쉴 때 우리나라는 거기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한 덕분에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산업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40년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5개 공장, 해외 5개 공장을 운영하고 국내는 약 500명, 국내는 인천이 본사고요. 광주, 창원, 제주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중국이 처음 만들어졌고 멕시코 querétaro의 1공장, 몬트레이의 2공장, 그리고 베트남, 폴란드까지 지금 약 한 7,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원로 장로입니다. 교회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해서 원로 장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은 일복입니다. 아직도 일을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학번에 ROTC 3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을 아들하고 같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요즘 생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늙은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이거 젊은 사람에게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대표이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참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복이 많습니다. 제가 일은 아직까지 장갑 끼고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전문 언론협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리더 100인 중에 하나를 저를 이렇게 추대를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추대가 돼서 중소기업 회관에 가면은 명예의 전당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고 그 외 수출탑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감사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감투도 무척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경총이 다 있습니다. 경총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인구감소 대책국민운동본부장을 했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운영이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 요번에 2부에서 1부로 갔는데 거기도 제가 운영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선결교회 명예 장로로 현재 있고요. ROTC 자문위원이나 또는 인천 ROTC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이런 복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이렇게 기업 경영만 기업도 국내외에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곳에 그것도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그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라고 건강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명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군대 임관할 때 어떤 교관이 저에게 가르쳐준 좌우명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그래 책임을 내가 지는 자,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너무나 멋진 그런 말씀이어서 늘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늘 지니고 있는 좌우명은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되기 싫어서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다르게, 오늘보다는 내일 다르게 이렇게 늘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좌우명으로 지니고 있는 건 히딩크의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수가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하고, 수비했다가 가서 공격해가지고 볼도 넣고 이래야지. 이게 어느 자기 일 이외 거는 살펴보지 않는 그런 현재 한국 공무원들의 습성 비슷한 거죠. 자기 일 이외에는 옆을 안 보는. 저희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옆 사람이 휴가 가도 요즘은 한 달에 3분의 1을 쉽니다. 근데 휴가 가도 담당자가 휴가 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옆 사람이 하는 일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우리 가훈을 또 좌우명으로 삼는데 모든 일에 정성을, 주어진 일엔 최선을, 목적 있는 행동을, 이것이 후회 없는 생활이라는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항상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 목적 없이 가는 거, 그리고 일을 했다 그러면 아주 정성스레 열심히 그걸 해야지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 이런 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5세가 지금 거의 품절이 되고 6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태백 강원도 척첩산골 태백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 주변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환원을 사회의 환원이나 제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상이 어떻길래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그 다음엔 대책과 그 원인을 또 따져야 되겠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길어질지 모르니까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자영업이 줄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비 쿠폰을 줬을 때 한 3개월간 반짝하고 그 외에는 그냥 또 금방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혹시 여러분 가시면은 저녁 잡수실 때 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저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겠죠.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곳이 회사의 문을 닫고 연 평균 355곳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장은 넓고 자녀는 제조업은 싫다고 승계를 거부하고 숙련고온 60대 이상이 현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기피하고 후계자가 없는 그런 사업장만도 21만 곳 정도 추정이 됩니다. 우리 회사도 처음 한 40년 전에 시작할 때는 20대였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늙은 회사가 되어버렸죠. 1년에 작년 폐업자가 100만 8,282명, 24년 1년 동안 폐업자가 100만 개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나라 제조업이 결국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 숫자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를 보면은 최근에 그것으로 숫자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바조차도 구하기 힘든 상태로 이 30대 청년이 그냥 놀고 있는 쉬는 청년이 70만 명. 이게 지난 3월 신문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30대만 32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대 취업률이 60대보다 더 낮아요. 20대 취업률이 45%고 60대가 아예 60%가 넘습니다. 구직자들이 최근 대학 졸업하면은 10명 중 16명은 사실상
구직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40%밖에 안 되고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게 10.4%밖에 안 된다 이래요. 전에는 한 20% 가까이 17, 8%는 됐는데 지금 10%밖에 안 된대요. 청년 일자리는 8년째 제자리 또는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제 투잡도 이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전에는 하고 밤도 이렇게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잡이 늘어가지고 5년 새 약 37%가 두 가지 일을 하는 투잡으로 늘어났고요. 한계 기업이 늘어나서 15년 만에 연체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한계 기업의 비중이 17.1%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월급을 209만 원 평균 받아서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천대 기업 수익도 약 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 고환율도 대기업에게만 온기를 주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소제조업체는 아주 지금 냉기로 덮여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모든 물가가 우리나라는 자금률이 식량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곡물은 20%, 우유는 뭐 45%, 그 에너지는 18%인데 석유, 광물 등 원자재는 0%입니다.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이 많이 불려서 원화 가치가 1,500이 넘었지만 4년간 원화가 돈을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팽창들이 22% 넘는 동안 달러는 3%밖에 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은 한국은 3.1%, 일본은 2.1%, 대만은 1.8%밖에 안 되고요. 수출과 주가가 최고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인당 GDP는 22년 동안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대만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6,000불인데 대만은 38,000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정부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연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노동 생산은 아주 반감되어 있습니다. 낮은 생산성이 한국 떠나는 기업도 증가했고요. 해외 투자가 10년 동안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서 28년까지 그 사이의 통계만 해도 이게 6배나 많이 해외로 나갔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걱정만 하고 되겠느냐, 걱정만 하면 저절로 나아질 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은 136개 핵심 기술 평가에서 특별히 미국, EU, 중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지금 50개국 국가 전략 기술 중에 6개만 우리 한국이 앞지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에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 가정 경영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부부싸움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자녀들에게 우선 밥은 먹여놓고 난 후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계속 부부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자의 순위를 세 순위로 매겨놓고 있습니다. 1순위 애국자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 중에 1순위 애국자고, 2순위 애국자는 진리와 정의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나 큰 지도자를 2순위 애국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 지금 잘 똑똑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런 스승들이 요즘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이게 북침을 당했는지 남침을 한 건지 이걸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순위 애국자는 1순위 애국자와 2순위 애국자를 잘 케어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정치인이나 그런 지도자를 저는 3순위 애국자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공무원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3순위 애국자 정도 되는데, 요즘은 그 발목이나 잡고 이렇게 하면 3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주 망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럼 어떻게, 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어려움이 야기됐는가? 나름대로 불황의 원인을 제가 따져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의 경쟁국에 비해서 모든 조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동차나 반도체 또는 조선 철강 이런 모든 것들이 대기업 위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품에 소요되는 부품들은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서 비싸지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안 사줍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부품이 10,000개가 들어가면 10,000개가 처음에는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하나에 10,000개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자꾸 비싸지니까 처음에는 10% 정도 외국에서 샀다가 20%, 30%, 40%,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질도 좋고 가격이 싼 그런 경쟁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받을 봉급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는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을 만드는 공장 중에 남동공단이 최고의 한 8,800개, 약 한 10,000개 가까운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대부분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 가동률이 한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는 이웃 나라와 기술이나 품질이 이웃 나라의 그 기술과 품질이 열악해서 경쟁이 안 됐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쟁 국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발전상을 본던 이웃 국가들 중에 특히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모든 산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젊은이들의 노동 기피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감소율보다가 청년이 자체가 감소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일자리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을 이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운동장 기울기에서 같이 경주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제약되는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할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그걸 일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일 좀 하다 보면 퇴근 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는 날 되고요. 그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국가 정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대책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제도 중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결여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주로 표만 보고 다니지 그 국가에 대한 건 그 순서가 굉장히 좀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았고 공무원들은 감사만 피하러 다니는 그 감사만 안 걸릴 일만 하지 그건 애국적인 일 이게 국가를 된다 그러는 것도 공무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험만 잘 보면 출세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험으로 출세하는 나라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그 뭐 스카이 대학 나와도 고시원 들어가서 육법전서 영어 단어 잘 외우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판검사 됐다가 장차관 됐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구조로 출세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험을 잘 보는 준비를 지금 태어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암기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를 요즘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암기는 뭐 챗GPT나 휴대폰 보면은 그거보다 다 근데 아직도 변별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암기력으로 이렇게 우열을 가립니다. 그렇게 가리다 보면은 공장에서 열심히 했던 이 사장들의 자녀들도 전부 다 외국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전부 공부 화이트 칼라를 다 만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시험만 잘 본 나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학생 시험도 휴대폰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대폰의 그 응용을 빨리빨리 해야지 꼭 암기한 걸 가지고 답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걸 빨리 활용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도 경쟁국에 비해서 월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지금 179원 정도 되는데 중국 어떤 지역은 49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전 평균이 120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은 경제국에 비해서 모든 경비 자체도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고요. 우리가 무역 수출은 7위, 세계 7위인데 행복 지수는 147개국 중에 지금 58위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평균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미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한 날만 좀 임금을 지금보다도 더 비싸게 주고 일하지 않은 노는 날, 뭐 휴일날, 대체 휴일 뭐 이런 거 전부 안 주면은 평균 임금이 경쟁국하고 비슷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국가 경쟁력 차이에 따라 트럼프식 그런 관세가 부과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중소기업이 했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가면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가격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만이라도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기업마저 문을 닫게 되면 전부 실업자만 생겨서 결국 정부가 그걸 다 먹여 살리려면은 계속 돈을 찍어야 되거나 또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20%밖에 감당을 못합니다.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 빨리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마저 문을 닫지 않도록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해서 노동자를 억지로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일감과 납기에 따라 노동시간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복지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정말 아주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재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4년 동안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면 입법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봐서 이것을 빨리 바꾸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중소기업 이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이것을 책임자를 처벌을 하게 형사처벌을 하면은 중소기업은 대표자 형사처벌하면 기업 하나씩 없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는 대표자를 대신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표자가 주로 끌고 가는데 그걸 재해 생겼다고 대표자를 처벌을 해버리면은 기업 하나씩은 그냥 없어지는 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이 기업을 승계하면 고용을 상속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이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때 산 기업을 물려받은 기업 그때는 싸게 했겠죠. 나중에 자식대로 계속 물려가서 손자 손때 가서 판다 그러면 그때 땅값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지금처럼
50%를 하든지 60%를 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으면은 그 세금 폭탄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100년 이상 기업이 만 개가 되는데, 예, 2만여 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개도 안 됩니다. 100년 장수 기업이.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 비용이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 그타는 경쟁국 수준으로 좀 낮춰줘야 되겠고요. 한국은 규제가 많아서 굉장히 일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규제만 정하고 네거티브 규제만 정하고 나머지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야 그런 정말 새로운 창의성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놀아도 정부가 계속 휴업 수당을 계속 줍니다. 노는 수당.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그냥 주면 한참 일할 나이인데 요령만 생기고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뭘 해도 일을 한 대가로 지불하도록 정말 교실에 앉혀놓고 가르치기라도 공부라도 시켜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걸 해야지 그냥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휴업 수당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 그 대책을 참조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됐다고 그래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이 중국인데 중국은 세계 등대 공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등대 공장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선정한 190여 곳 중에서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중국의 변화는 천지개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 로봇을 결합해서 휴일 없이 24시간 가동하는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전기불이 필요 없는 다크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봇이 그냥 자기 혼자서 일을 해버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불이 꺼진 채 돌아가는 공장이 동시에 가동하는 것을 다크 팩토리라고 그럽니다.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은 자동화율도 90%인데 거긴 996이라고 해서 아침 9시 출근하고 저녁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중국 대부분의 공장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40,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노는 날을 많이 누려서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 한국 내에도 중국 변화 속도가 한국의 가전 업체까지 지금 한국 그 청소기에 한 40억 절반 이상이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이제 TV 뭐 이런 가전 제품도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경쟁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균 임금도 경쟁국하고는 같이 그 다음에 휴일도 같이 또 무슨 일하는 시간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자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고 먹도록 자꾸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방학 동안에 1등 했던 사람은 넌 4시간만 공부하고 절대 하면은 앞으로 잡아가. 그리고 2등 한 사람은 다 풀어놓으면은 그 계약하고 나면 성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제도는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로 최준익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아픔과 기쁨을 대변하고 함께하고 있는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떤 이 한때한 그 건설 쪽에서 대양건설 전문업체 김한도 대표님과 이 자리에 참석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 운동 출범식을 주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의 전쟁 분쟁으로 인한 오일 공급에 어려움이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시점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 운동에 발맞춰서 저희 국민건설 노동조합은 이에 적극 동참하며 몇 가지 대안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임금 교섭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정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노동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사업처럼 정부가 낮은 임금 대신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적 임금 지원을 통해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공동복지 정책을 확대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국민노동조합이 대한민국 경제에 재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륜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성을 발휘해줄 5, 60대 인력을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임금파크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다 함께 윈윈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산업안전은 현장 차원에서만 관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이후 수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그 법적 책임, 재무적 손실,
평판 리스크가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더센 상법, 노랑 봉투법 등 노동자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오히려 열악하게 만들고 또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쏟아내는 법안들은 재해가 줄지도 그렇다고 늘지도 아니하고 기업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기차고 기업인들이 경제에 전념해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지는 것이 현실인데 대한민국에서 기업인들은 노조의 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양대 노총은 거대한 무력을 기반으로 집권 여당 민주당과의 정치정책 연대를 통해 기업과 기업인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활성화와 경제 보편적 가치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OECD 평균보다 낮추어서 기업의 허리띠를 풀어주고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만 지급하고 파업과 무당 결근, 즉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회,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기업들과 우리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위해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작금의 노동시장 상황은 기종노동으로 비판받는 양대 노총의 반시장적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10%도 안 되는 기종노조의 권리는 이미 과보호되고 있으며 기업과의 상생협력보다는 갈등만 조장하고 기업을 괴롭히는 노동 현장 폐악질은 국민이 나서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갈등 구조를 방치할 경우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경제는 침체될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립이 아니라 상생의 노동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노동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노동조합 총연맹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양대 노총에 맞서는 강력한 대안 노동조직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결합과 협력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도 제안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부강하게 살아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노동조합 총연맹 결성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에 일조를 해온 국민노동조합이 전 국민의 국민노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럼에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 또 언론인, 사회단체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자 우리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조동문 교수님 토론자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범 대표님 이어서 토론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동근 교수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경제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여기 좀 뭐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아까 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참석을 안 하셨다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네요. 정치가 뭡니까? 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부지불식간에 압력을 넣어서 이 자리를 비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뭐냐면은 좀 뜨끔해서 그래요.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존경받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입니까? 위정자들, 지식인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요. 국회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유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껴요. 도대체 마르크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거기에 참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요 이 구합을 일소로 해야 돼요. 낡은 세습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르크스 뭐 노동 얼마 전에 무슨 뭐 근로자의 날을 갖다 노동절로 바꿨다고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꿨대요. 근로란 말이 어떻습니까? 근로에는 뭐 희생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뭐 인정해 주고 있어요. 노동은 뭐죠? 강제 노동의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마르크스 후예가 아니라면은 노동이란 말을 사실 우리가 편하게 근로란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어때요, 도대체? 그걸 노동절로 바꿔요? 그러면 한글날도 뭘로 바꿔야 되죠? 재문절로 바꾸자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전에 보면은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 사실은 고용 및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은 아닙니다 지금요. 고용 및 노동부 장관. 우리는 밑을 갖다 넣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상 고용 및 노동부 장관인데 사실 노동부 장관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디스크립션.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는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는 못하고 노동 그러다가 노동절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이 어때서 그럽니까? 보면 사실 이게 균형 감각을 갖다가 뭐 주사나 무슨 뭐 밑에 그 정도로는 어렵지만은 장관이 방향 감각을 잃고 디스크립션 자기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 나라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면요 여기 많이 있지는 않지만 진짜 존경받는 나라의 어떤 출발점이 여기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도대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요 법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생산성은 뭐냐면 법을 줄이는 게 생산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면은 뭐 가정법이죠. 이가 너 내가 날개가 있다면 뭐 이렇게 되는 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위치가 올라간다면은 국회의원이라면은 법을 없앨 겁니다. 불필요한 법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뭐 법안을 몇 개를 발의했는데 쓰레기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그 직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 세비를 갖다 내는데 그 세비가 쓰레기 법을 양산하는 국회의원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게 국회의원 맞냐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말이죠. 보면은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어느 틈에 품격을 잃었어요. 국격과 품격을 잃으면은요 5만 불, 6만 불 올라간다 하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 건 뭐냐면요 사실 3만 불에서 5만 불이 안 돼서가 아니고 3만 불 플러스 알파의 나라의 국격이 유지가 안 되는 데서 받는 상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보면 이게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 국민운동입니다. 국민운동. 따라서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게 맞아요. 얼마 전에 뭐 제가 시계를 보고 얘기할게요. 뭐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뭐 한 5, 6분 있다 끝나겠습니다. 근데 좀
국부론이라는 뭐냐면 그전에는요 GDP 개념이 없었어요. 금은 보가 많으면은 그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아담 스미스 나와서 뭐냐면 쓸 수 있는 어떤 일용자가 많아야 그 선진국에다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기업이 중요하죠? 모든 기업이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 원천이에요. 부가가치 원천. 부가가치 뭐가 만듭니까? 만들어진 걸 팔아서 현금화해서 생산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기업에 맞는 분배를 받고 그 소비 함으로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따라서 국부의 원천은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갖다 도대체 뭐를 안다고 도대체 툭하면 무슨 국민 생리대를 갖다 만들어서 보급을 갖다 하는데 그게 대통령의 언어입니까 도대체 그게 대통령 언어냐고요. 그게 공정위에다 얘기를 하라. 공정위에다가 보면요 그걸 공개 석상에서 무슨 생리대 값이 비싸고 싸고 도대체 그게 대통령 언어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화가 나서 도대체 그런 사람 우리가 못하라 도대체 지도자를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한 나라니까 서경석 목사님이 어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 국민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많이 봐서 그렇지 제가 뭐 격하게 이래서 그렇지 뭐 제 논리에 무슨 벽이 있습니까? 하나는 보시다 보면 뭐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옛날에 명지대학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보면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지식의 방향을 갖다 정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뭐냐면은 제가 홈페이지를 쓰면서 그때 제일 앞에 뭐냐면은 따뜻한 죄송합니다. 원정적 간섭주의와 평등주의는 따뜻해 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가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를 제가 명지대학교 다니는 38년 동안 학생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잘 철학에 보면요. 원정적 간섭주의와 평등주의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을 가난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국가가 다 원정적 간섭주의 그러다 보니 툭 하면 무슨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 돈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게 개인 돈이냐고 도대체? 전부 다 납세자에서 나간 돈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뭐냐면은 그걸 받은 사람보다 3배, 4배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경제 교수 맞잖아요. 우리가 근거 옥저가 아니고 철칙이에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거꾸로 누군가 거꾸로 얘기했어. 정부 이기는 시장.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가전 고용과 노동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고용을 갖다가 뭔가 좀 제도적으로 이걸 정착시키지 않으면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칸트식으로 하면 형식하고 틀의 문제에 보면요. 노동이라는 내용물을 갖다가 형식화하지 못하면 고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근본적인 데서 출발하지 못하고 인기 영합적인 얘기를 하고 가요.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아까 제 시간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참 우리 그 재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인세가 왜 이렇게 높아요? 법인세 깎아주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추면은 이 무지랭이 정부가 보면 항상 부자 감세는 이렇게 돼요. 민주당이 법인세 우리 25%에 지금 안 내렸잖아요, 사실요.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법인세 낮은 데는 바보입니까, 도대체? 법인세 낮은 데가 바보냐고요,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러면은 법인세가 높으면 왜 안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 팩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현재 선진국의 OECD 평균세보다 꽤 높아요, 지금 법인세율이. 그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감세입니까? 아니에요. 보기 따라 달라요. 만약에 법인세를 낮추면 뭐죠, 지금요? 세금 부담 주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따라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춰서 배당 늘면 배당 소득세를 합니다. 그다음 만약에 법인세를 낮추면 뭐죠? 급여를 올려줄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근로소득세를 잡을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럼 맨날 시비가 붙는 거예요. 납품업체에게 좀 더 넉넉하게 쳐줄 수 있어요. 납품 대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가에 뭐예요? 세금 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좀 낮추면 도움되는 거 맞죠.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그것이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다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법인세를 높여보세요. 그럼 법인세 더 거칩니까? 법인세를 높였다? 법인세 더 거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시고 오세요. 숙지하시고. 그저 틈만 나면 추경이다.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2026년 지금 4월 초예요. 지금쯤 되면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넉넉하게 해놨어요. 지금요. 작년보다 8.1% 증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고하저 하듯이 좀 전반기에 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해서 쓰면 돼요. 틈만 나면은 추경. 그 추경이 도대체 뭡니까? 추경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게 생겼을 때 그걸 메꾸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추경은 이건 이머전시. 항상 이머전시가 되는 나라가 그게 나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아무 때나 시가 뭐 때가 되면 그냥 지금도 뭡니까? 뭐 중동 뭐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조를 하는 식으로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국가가 품격을 좀 갖자고요. 국가가 좀 품격을 갖고 그 지도자는 뭐냐면요. 좀 사실 이 무슨 뭐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요. 남들 생각할 때 미국의 갓파더가 만든 거 있잖아요. 보면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만든 그게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죠. 존중하라고. 틈만 나면 생리대가 어떻고 틈만 나면 추경이 어떻고 그러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존경하지 못하니까 서경석 목사님 화가 나서 존경받는 나를 만들자라고 여기자에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경석 목사님한테 박수를 한번 응원해 주시자고요. 예,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을 딱 봤습니다. 예. 46분에 제가 나누려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우파 시민단체의 뭐 그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국 NGO연합 이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뭐 제목이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 하여튼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중동 전쟁도 일어났지만은 IMF 시기보다 더 힘든 시기다. 환율도 지금 뭐 방어할 수 없는 상태. 한국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뭐 국가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뭐 요즘 말로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이 옛날 동남아 가서 한국 돈 10,000원 주고 하면 다 받고 좋아했는데 요즘 안 받는다.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가 살아야 된다. 경제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인들, 기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늘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나쁘고 나쁜 이유는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뭐 10대 대기업 위의 대기업들도 상태는 상당히 나쁘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중심의 지금 한국 경제 이게 뭐 한국이 반도체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주식 열심히 하라니까 이제 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품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빠지면은 실제로 보면은 사회적 충격, 그 충격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 자살률 세계 1위인데 그때 되면은 뭐 자살률이 이제 뭐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어버리는 그런 국가가 되겠죠. 이건 국가일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기업인들이 제대로 기업을 못하게 기업 환경을 이렇게 망치고 하는 이런 자들이 누군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치하는 자들 중에 특히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업인들을 그냥 완전 공격을 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이재용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 이재용 회장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주라, 협조해주라고 협조했더니 그걸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정치가 참 욕도 많이 하고 싶지만 할 말이 없잖아. 감옥을 보내버리니. 지금 또다시 이재명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납니다.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순방가고 할 때 갑시다 하니까 할 일이 많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줄줄이 따라갑니다.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기업인들이 나라 경제를 이때까지 살려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보조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기적과 같은 지금 기업을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 기적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도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줄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아까 일본 말했던 그 정치인들이 정치 집단이 그 국가 이익과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권력 행사 누리는 거, 권력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더라. 두 번째 또 그런 막강한 권력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게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노총은 한 60만 정도 됐습니다. 60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거의 더블 120만이 됐습니다. 그 120만, 뭐 100만 되고는 아니에요. 군대가 100만 있으면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100만 이상의 대군을 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그 민주노총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적이요, 국가의 적이요, 기업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을 만들었고 아무것도 쉬는 날이 많은데 지금은 민노총이 하는 일은 그냥 안 받아들이면 안 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대책을 못 세워. 우리 특히 이제 기업인들뿐만 아니고 이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대책을 못 세워서 저희들이 이 민주노총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대칭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2017년에 이제 민노총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선한 노조가 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법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관련 법안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찾은 것이 노동조합법 5조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제대로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국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8년 되지 않습니까? 국민 노동조합에는 조합원들이 일반 국민들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국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에 설립이 되고 노동부 이제 한 5,000 되고 이제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있냐 그 산하에 택배 노조가 있습니다. 대한통운에 막 택배 노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택배 노조가 우리 국민 노조 택배 노조가 더 많습니다. 민주노총보다.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산업 노동조합. 우리 최준희 위원장도 민주노총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노조를 왔습니다. 그 민노총의 그 폐악질, 무질서.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만이 주인되는 세상 건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제가 볼 때 생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다크 팩토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두운 속에서 공장이 돌아가더라. 그 근로자가 없잖아요. 근로자가 없는 기업, 근로자가 없는 공장, 이제 조금 있으면 보편화됩니다. 그때 한국 노조들이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 건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미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그게 내년에 올 수도 있고 후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모든 근로자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방향선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노동자의 삶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또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이 한국의 이 강성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그걸 또 뒷바라지하고 있는 이 정치 구조가 있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한국을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가면 갈수록 경제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망가지고 이 망가지는 나라에 배도 고프고 힘도 드는데 누가 존경이라고 하는 이 사회 간접 자산이 싸게 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 귀한 시간 내오셨는데 다 그래도 경제 살리는데 관심도 있으시고 하는데 국민노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도 100만 노조를 만들자. 그러면은 3대 노총이 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3대 노총이 되는데 그 3대 노총 중에서 한 개 노총이 국민노총이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캠페인 벌리고 하면은 국민들 전체가 5천만 국민이 국민노총이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민노총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노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노동조합 지금 단위 노조이지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민노동조합의 회원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머지않은 날 국민노동조합 총연맹이 3대 노총이 되고 또 더 신뢰를 받으면은 1대 노총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에 그 국민노총의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가 저희들 사무실에 연락이 오는데 무슨 위원회 참여해라, 위원 추천하라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국가의 전 부처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노동자 총연맹이 바로 그들을 이 악화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핸드폰에 노동조합법 5조 한번 찾아보시면 일반 노동조합 건설할 수 있고 국민노조에 참여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100만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라 살리는 일, 나라가 잘 돼서 또 모두가 기업하는 분들이 또 존경받는 세금 잘 내는 분들이 존경받는 이 정치하는 인간들, 권력 갖고 있는 인간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